다음은 버팔로와 템파베이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경기 33대 27, 템파베이가 연장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뉴잉글랜드에서 템파베이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지만 브래디는 여전히 빌스의 천적임을 증명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이날 경기까지 승리하면서 브래디는 통산 빌스전에서 33승 3패라는 압도적인 승률과 함께 최근 10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브래디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팀에서 남은 커리어를 보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벅스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빌스에게는 복수의 기회가 아예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브래디는 이날 46번의 패스 시도, 31번의 패스 성공에 363야드, 인터셉션 없이 2개의 패싱 터치다운과 함께 쿼터백 스닉을 통해 1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추가했는데요. 브래디는 이날 의미 있는 2가지의 기록을 추가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7,156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드류 브리스를 제치고 NFL 역대 최다 패스 컴플리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리시아드 페리먼에게 끝내기 터치다운을 연결시키면서 포스트 시즌을 포함해 개인 통산 700번째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역시 역대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에 정규리그 통산 600번째 터치다운 공을 마이크 에반스가 팬에게 선물하면서 그 공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었었던 바 있었던 템파베이 구단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공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플레이를 보시면 페리먼이 엔드존을 통과하고 공을 내려놓고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사이에 엔드존 부근에 기다리고 있던 구단 직원이 재빨리 달려가 기념공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아마도 600번째 터치다운 공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꽤 재밌게 보셨을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이날 브래디를 제외한 벅스의 수훈 선수들을 꼽아보자면 47야드 빅플레이를 포함해 119야드를 달렸던 레너드 포넷, 그리고 끝내기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브리시아드 페리먼, 그리고 수비에서 1.5개의 색과 5번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하면서 조슈 앨런을 괴롭혔던 샤킬 베렛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브리시아드 페리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2019 시즌 벅스에서 뛰면서 나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기는 했지만 올해는 라이언스, 베어스 등에서 계속해서 방출을 당하면서 리그에서 전체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에 안토니오 브라운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벅스에 다시 합류할 수 있었고요. 드디어 이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필드 왼쪽에 모여 있었고 페리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우트를 타면서 브래디의 짧은 패스를 이어받아서 한 명의 수비수를 제쳐내고 그대로 엔드존으로 돌진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낸 페리먼의 활약이 반갑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리저브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아마 15주차 경기에서는 페리먼의 모습을 만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벅스는 썬데이 나잇 풋볼에서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꺾으면 14년 만에 지구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혹여나 세인츠에게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힌다 하더라도 남은 경기가 팬서스와의 2경기, 제츠와의 1경기이기 때문에 지구 우승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시즌 벅스는 홈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은 시드를 받고 플레이오프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벅스가 남은 시즌 지구 우승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번 경기를 패한 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빌스는 지난주 빌 벨리책, 그리고 이번 주 톰 브래디에게 연달아 패하면서 시즌 첫 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슈 앨런은 308 패싱야드에 109 러싱야드를 따내면서 3대 24까지 밀리던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연장전 코인토스에서 승리하면서 먼저 잡았던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는 패츠가 빌스를 상대로 육군 사관학교처럼 러싱 공격만 시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화이트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날처럼 상대가 패싱 게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격을 해오는 경기에서는 역시 넘버원 코너백 트레데비우스 화이트의 공백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연장전에서 리바이 월러스가 결정적인 패스 인터피어런스 반칙을 범했던 것과 브리시아드 페리먼의 끝내기 터치다운 장면에서
커버리지가 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쉬웠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5경기에서 4승 1패를 했을 때만 해도 AFC 이스트 지구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는 지구 우승은커녕 플레이오프 진출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전을 제외하면 팬서스, 펠컨스, 제츠 등 모두 5할 미만의 팀들과의 경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빌스가 10승 7패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FC에서 와일드카드 티켓을 얻는 것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은 미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빌스의 당초 목표가 슈퍼볼 혹은 우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즌 중후반부에 빌스의 목표는 많이 하향 조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버팔로와 템파베이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댈러스와 워싱턴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 27대20 댈러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댈러스는 사실 지구 우승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워싱턴과의 경기였는데 이 시즌 첫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댈러스는 수비에서 5명의 수비 선수를 패스러시에 가담하는 5맨 러시를 주 전략으로 사용을 했는데 평소보다 한 명을 더 투입하면서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1대1로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요하면서 상대의 주전 쿼터백 타일러 하이니키를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고 3쿼터 종료 시점에 27대8이라는 넉넉한 리드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3개의 펌블 유도와 1개의 인터셉션, 총 4개의 턴오버를 유도해냈던 수비가 이날도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2개의 색을 추가하면서 워싱턴 오펜시브 라인을 헤집었던 마이카 파슨스, 그리고 지난주 긴 부상에서 복귀해 이날 시즌 첫 색을 기록했던 드마커스 로렌스의 경기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파슨스는 이미 12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수로 자리매김했는데 주 포지션이 엣지 러셔가 아니라 미들 라인베커인 점을 감안하면 이 선수의 천재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마커스 로렌스가 파슨스에게 집중되던 상대의 견제를 나눠서 부담해줄 수 있다면 파슨스는 사실상 이미 확보해놓은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넘어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앞서던 경기를 추격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깔끔하게 끝내지 못한 것은 댈러스에게는 옥의 티였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닥 프레스캇이 던졌던 픽6가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연간 4천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 후에 첫 시즌을 치르고 있는 프레스캇은 시즌 초반에 좋았던 경기력에 비해서 바이위크 후 시즌 후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다운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비진의 활약 덕분에 프레스캇의 부진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강팀들과의 대결에서는 수비의 힘만으로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날 닥 프레스캇이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워싱턴의 브래들리 킹에게 강한 히트를 당하면서 양팀 선수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댈러스의 이지키엘 엘리엇 그리고 라이트 태클 라일 콜린스가 프레스캇을 지키기 위해 브래들리 킹을 밀쳐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일 콜린스는 퇴장 조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쿼터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팬들에게는 비난보다는 더 많은 응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경기를 내주 워싱턴은 이미 체이스 형을 잃은 상황에서 몬테스 스웨까지 결장하면서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액티브 로스터에 있었던 디펜시브 엔드 4명 중에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수비 스냅에 참여했던 선수가 63번의 데니얼 와이즈였을 정도로 퀄리티와 뎁스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과 수비 모두 라인 싸움에서 밀렸는데요. 그래도 4쿼터에 힘을 내면서 승부를 미궁 속에 빠지게 했던 점은 칭찬을 해줄 대목입니다. 타일러 하이니키가 부상으로 빠진 뒤에 4쿼터부터 카일 앨런이 들어왔는데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어냈고 그 사이에 콜 홀컴의 픽6까지 나오면서 순식간에 원포지션 게임으로 분위기를 바꿔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공격권을 되찾아오면서 경기를 연장까지 이끌어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워싱턴 입장에서는 여기서
스트립색 펌블을 당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15주차를 앞두고 여러 구단의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로스터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워싱턴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해야겠습니다. 20명이 넘는 선수가 코로나 리저브 리스트에 등재되면서 결국 이글스와의 경기가 현지 시간 화요일 저녁,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으로 연기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쿼터백 쪽인데 타일러 하이니키와 카일 앨런이 모두 코로나에 걸리면서 다음 주 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게럿 길버트라는 선수가 선발 쿼터백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며 공수에서도 중요한 선수들이 다수 결장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진 채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버트는 지난 시즌 댈러스에서 프레스캅과 달튼이 모두 빠져있을 때 땜빵으로 한 경기 선발로 나섰던 것이 커리어에서 유일한 선발 출전 기록일 정도로 철저히 무명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매 경기가 중요한 워싱턴 입장에서는 무명의 길버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댈러스와 워싱턴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 24대 22 클리블랜드가 2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만난 두 팀의 시즌 2차전에서 이번에는 브라운스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쿼터가 시작하자마자 첫 플레이에서 라마 잭슨이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돌아오질 못했고 백업 타일러 헌틀리가 남은 시간 분전을 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조금 모자랐던 경기였습니다. 헌틀리는 후반에 2번의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이끌었고 저스틴 터커가 경기 막판 온사이드 킥을 성공시키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둘 기회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레이븐스가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승부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1분 15초에 타임아웃 2개가 남아있었고 자기 진영 41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 25야드 정도만 헌틀리가 전진을 해줬어도 리그 최고의 키커 저스틴 터커가 해결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헌틀리가 자데비언 클라우니에게 세컨 앤 10에서 10야드를 후퇴하는 색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퍼스트다운을 갱신하지 못하고 레이븐스는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라마 잭슨은 부상의 여파 때문에 15주차를 앞둔 팀 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경기 출전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잭슨이 출전하더라도 100% 컨디션이 아닐 것이라는 걱정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만약 잭슨이 부상 이슈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주전 코너백 말론 험프리와 마커스 피터스가 모두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세이프티 척 클락마저 코로나 이슈로 결장할 것이 예상되는 레이븐스의 세컨더리 때문에 에런 로저스와 다반테 아담스 듀오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한편 바이위크를 보내고 돌아온 브라운스는 베이커 메이필드가 전반에만 2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켰고 2쿼터 막판 마일스 게럿의 결정적인 펌블 유도에 이은 리커버리 터치다운으로 24대 3까지 경기를 벌렸던 것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매우 터프한 지구 라이벌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게 된 브라운스였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15주차를 앞두고 20명에 가까운 선수단 내 코로나 악재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일단 레이더스와 한국시간 일요일에 펼쳐질 예정이었던 경기가 한국시간 화요일 오전으로 이틀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 주전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 백업 쿼터백 케이스 키넘까지 모두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나오지 못한다면 샌프란시스코 49너스에서 백업으로 뛰었던 닉 멀린스가 선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멀린스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크게 신뢰를 하기는 어려운 선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공격진에서만 넘버원 리시버 자비스 랜드리, 타이트엔드 오스틴 후퍼, 랩테클 제드릭 윌스 주니어, 라이트가드 와이어 텔러가 뎁스 차트에서 빠져있고 수비진에서는 디펜시브 엔드 자데비언 클라우니, 코너백 그렉 뉴섬과 트로이 힐, 세이프티 로니 해리슨 주니어, 그 다음에 존 존슨까지 모두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액티브 로스터를 꾸리는 것 자체가 브라운스에게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나서 레이더스를 넘을 수 있을지 화요일 오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레이븐스와 브라운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썬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시카고 베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45대 30으로 그린베이가 승리를 거뒀는데, 어쩌면 패커스 유니폼을 입고 베어스와 만나는 마지막이었지도 모를 경기에서 에런 로저스는 다시 한번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반에는 상대 스페셜팀의 활약이 워낙 놀라웠기 때문에 21대 27로 리드를 내준 채 전반을 마칠 수밖에 없었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상대를 압도하면서 완승을 거뒀던 패커스였습니다. 로저스는 이날 턴오버 없이 341 패싱 야드에 4개 패싱 터치다운으로 베어스 킬러다운 면모를 과시했는데, 여기에 다반테 아담스가 2개 리시빙 터치다운에 121 리시빙 야드로 보조를 맞춰줬습니다. 특히 수비에서는 베어스의 후반 첫 4번의 공격 드라이브를 하나의 턴오버 유도와 3번의 펀트로 막아냈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퍼스트 다운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전반에 베어스에게 많은 점수를 내준 뒤에 라커룸에서 프레스턴 스미스가 스피치를 통해서 선수들을 하나로 모았다고 하는데, 스미스 본인이 첫 수비에서 곧바로 결정적인 스트립색 펌블에 성공하면서 말과 행동 모두 앞장섰던 것이 이날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14주차에 패커스가 승리를 거두고 애리조나가 패하면서 다시 NFC 1번 시드는 패커스의 차지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치른 6경기를 모두 승리했을 정도로 홈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패커스이기 때문에, 만약 1번 시드를 얻어낼 수 있다면 바이위크와 함께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은 4경기 중에 3경기가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걸려있는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미네소타를 만나야 한다는 일정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반면 베어스는 저스틴 필즈가 3주 만에 복귀전을 치렀고, 전반까지는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전에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한 끝에 패커스에게 시즌 수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필즈는 2개의 터치다운 패스와 함께 74야드를 달리기는 했지만 3개의 턴오버를 범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한참 모자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베어스 팬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것은 스페셜팀이었는데, 하킴 그랜트가 97야드 펀트 리턴 터치다운, 그 다음에 칼릴 허버트가 42야드 킥오프 리턴을 해주는 등 좋은 필드 포지션을 여러 차례 제공해준 것이 그나마 베어스 팬들을 즐겁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경기까지 패하면서 4승 9패까지 밀린 베어스는 사실상 시즌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격, 수비, 스페셜팀까지 3명의 모든 코디네이터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음 주 바이킹스와의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 빠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맷 네기 감독이 다시 공격팀의 플레이 콜링을 맡을 뿐 아니라 수비와 스페셜팀 상황에서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기 감독의 최근 실적을 생각해보면 전국 중계에서 끔찍한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어스와 패커스의 썬데이 나잇 풋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번 주 마지막에 펼쳐졌던 경기 LA 램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먼데이 나잇 풋볼입니다. 이 경기 30대 23 LA 램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NFC 웨스트 지구 우승의 향배가 기울어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램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역전 우승의 여지를 만들어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전반을 동점으로 마친 램스는 후반 시작과 함께 벤 제퍼슨에게 던져진 롱밤 터치다운, 레너드 플로이드의 인터셉션, 쿠퍼컵의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후반 시작 5분여 만에 27대 13으로 리드를 벌린 것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램스가 11월에 연패를 하던 기간에 많은 턴오버를 범하면서 미니 슬럼프를 겪고 있었던 매튜 스태포드는 12월 들어 2경기 연속 턴오버 없이 각각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쿠퍼컵이 여전히 좋은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고, 12주차부터 본격 투입된 오델 베컴,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2년차 리시버 벤 제퍼슨이 각각 3경기 연속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로버트 우즈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한편 수비에서는 제일런 램지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에런 도날드가 경기 첫 플레이 그리고 경기 마지막 플레이에서 모두 색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오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시즌 10번째 색을 기록하면서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색을 기록한 에런 도날드의 기록 행진도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램스의 레프트 태클 앤드류 위트워스는 NFL 역대 최초로 40대의 나이로 주전 레프트 태클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는데요. 단순히 이번 경기에 출전했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39세의 나이로 시작한 이번 시즌도 팀이 치른 13경기 중에서 결정한 경기가 딱 한 게임일 뿐일 정도로 건강하고 꾸준하게 팀의 보탬이 되고 있는 선수라는 점이 정말 리스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승리를 거둔 것은 램스에게는 기쁜 일이었지만 15주차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 내 코로나 이슈가 크게 번지면서 시애틀과의 경기가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나마 쿼터백 쪽에 이슈가 없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수비 쪽에 대다수의 선수들이 몰려있는 만큼 폼을 회복한 러셀 윌슨을 상대로 까다로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반면 애리조나는 카일러 머리의 2개 인터셉션 그리고 후반전에 나왔던 2번의 포스트다운 고포리 실패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다음 주 이후로 미루게 됐습니다. 경기 막판에 23대 30까지 따라간 뒤에 온사이드 킥 리커버리에 성공하면서 극적인 동점 기회를 얻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지만 카일러 머리의 15야드짜리 스크램블링이 동료의 홀딩 페널티로 무효가 되고 뒤이어 폴스타트 반칙까지 나오면서 상대 진영 37야드 지점에서 퍼스트 앤 10이 됐어야 할 상황이 자기 진영 33야드 지점에서 퍼스트 앤 25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도 없고 나아가야 할 야드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머리가 한 번의 빅플레이를 노리다가 도날드의 그물망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그대로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는데요.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이날 패배도 뼈아팠지만 넘버원 리시버 디안드레 홉킨스가 다시 한번 부상을 당하면서 남은 정규 시즌에 나설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더 우울한 뉴스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 라이언스와의 대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콜츠, 댈러스 같은 강팀들을 상대할 때에는 홉킨스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나마 러닝백 체이스 에드먼즈가 부상에서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애리조나는 카일러 머리, 제임스 코너, 체이스 에드먼즈의 발을 활용하는 쪽으로 공격 전략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애리조나는 뉴잉글랜드에 이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전세기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카디널스 선수들에게는 더 편안한 원정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14주차에 치러졌던 14경기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14주차를 끝으로 리그 32개 팀들이 모두 바이위크를 돌아가면서 보냈고 이제 15주차부터 18주차까지는 매주 16경기씩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 중요한 시즌 후반부를 앞두고 여러 팀들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조금 어수선해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16경기 중에 3경기가 경기 일정이 변동되었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모든 팀, 모든 선수들이 남은 시즌 코로나 없이 건강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15주차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